자, 이번 시간에는 원운동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등속 원운동에서 뉴턴 법칙을 응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지름 방향으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알짜 구심력 FC와 관련된 구심 가속도를 갖는 운동식이 된다. 그래서 알짜 구심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뉴턴 제2법칙에서 F는 m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를 안다면 거기다 질량을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그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심 가속도에다가 구심 가속도가 통상 이제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질량 m을 곱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그게 이제 알짜 구심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짜 구심력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이제 알짜 힘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운동하는 물체는 구심 가속도 성분을 무조건 가지는 거죠. 원운동을 한다는 거는 원운동을 한다는 건 속도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이 바뀌지 않더라도 가속도는 있는 거고, 그때 이제 개입되는 게 바로 이제 이 구심 가속도 또는 지름 가속도라고 불리는 거고, 익히 보아왔던 R분의 B제곱 혹은 오메가 제곱 R 혹은 R 오메가 제곱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있을 수 있고 지름 방향의 가속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름 방향 가속도, 그러니까 구심 가속도는 등속 원운동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원운동을 하면 무조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접선 방향은 속력이 변할 때 가속도가 있는 거고, 속력이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 속력이 변하지 않는 원운동은 이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일 때는 접선 방향 가속도가 접선 방향 AT가 0이 될 텐데, 만약에 비등속이다 그러면 이제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없으면은 가속도 요거만 있을 테고, 그래서 지름 방향, 즉 중심을 향하는 방향만 있을 테지만은 만약에 속도가 변한다면은 가속도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향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속 원운동부터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면은 먼저 구심 가속도는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속도 벡터의 항상 수직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만약에 물체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면 속도 벡터하고 구심 가속도의 방향, 즉 구심력의 방향이 항상 이제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심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것은 이제 그게 이제 구심력인데, 그것은 바로 질량에다가 그 구심 가속도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되는데, 우리가 이제 뉴턴의 이 법칙에서 이게 뭐예요? 알짜 힘 이꼴 ma죠, 그죠? 그래서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은 어떤 물체가 가속도를 받고 있으면은 그 물체는 알짜 힘을 이만큼 받고 있는 거예요. ma만큼의 알짜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짜 힘이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의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구심력이라는 힘이 마치 어떤 단일한 힘이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들이 모여서 그 알짜 힘이 바로 어떤 물체를 이제 원운동하게 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힘이 단일한 하나의 힘일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러 개의 힘이다. 알짜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평면상에서 옆에서 이렇게 보자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줄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걸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줄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물론 이제 중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직 간격이 이렇게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은 중력하고 이제 수직 간격하고 마찰이 뭐 있더라도 같지만은 지금 평면상이니까 이게 상쇄되고 알짜 힘이 이 줄에 매달린 이 장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체의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은 그게 이제 이 물체의 이제 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짜 힘이 바로 뭐다? 그게 이제 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의 힘이 미치고 있어도 R자 힘이 이제 장력이 되고 이 장력이 바로 뭐의 역할을 한다?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만약에 줄이 이렇게 딱 끊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은 줄이 끊어지면 더 이상 이 힘이 장력이 미치지 않죠. 그럼 이제 R자 힘이 없단 말이죠. R자 힘이 없는, R자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한다? 예,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1법칙에 의해서, 관세기 법칙에 의해서, 전 요 속도를 유지하고, 그래서 직선으로 그냥 계속 갈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에 대한 문제풀이 전략, 뭐 해봤자 별거 없지만은, 자, 뉴턴 제2법칙에 관한 문제를 시작하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확인해서 자기 물체도를 잘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원형 경로상의 한 관심점에서 한 축은 지름 방향, 다른 축은 접선 방향이 되도록 두 축을 수직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힘의 지름 방향 성분을 구하는데, 등속 운동에서는 이제 접선 방향으로는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크게 이제 접선 가속도는 신경 쓸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속도 자체는 이제 접선 방향이 되겠죠. 속도 자체는 접선 방향이고, 이건 이제 구심력 혹은 구심 가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구심 가속도가 뭐예요? 요거니까 요걸 이제 써가지고 하면 된다 이거죠. 이제 R자 힘이든 가속도든 등속 운동에서는 접선 성분은 이제 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추진자라는 걸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렇게 또 둥글게 돌리면 이제 원추, 그러니까 원뿔 모양을 이룬다 해서 원추진자 혹은 원뿔진자라고 하는데, 질량 M인 공이 길이 L인 줄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림처럼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이제 요 세타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L하고 R은 어때요? L 뭐예요?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써먹을 거고. 그래서 일정한 속력 B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진자의 속력 B에 대한 식을 그림에 주어진 줄의 길이와 줄이 연직과 이루는 각도를 이용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세타가 줄과 연직 방향과의 각도 요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장력 T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그럼 요 장력 T가 작용하고 있고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장력과 중력이 합해가지고 합한 힘이 바로 뭐가 돼요? 구심력이 된단 말이죠. 요 힘이 요렇게 요 힘이 바로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R자 힘이란 거죠. 여기에. 그래서 장력과 중력이 있는데 요 두 개의 힘의 합이 바로 구심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장력을 이렇게 수직 수평 성분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요 수직 성분은 mg랑 같겠죠. 그리고 t 사인 세타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연직 방향을 보면 t 코사인 세타는 mg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생각하면 t 사인 세타가 뭐의 역할을 한다?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요 나누면은 어떻게 된다? 탄젠트 세타는 아까 위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t 코사인 세타, t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제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t 사인 세타는 요 나누면은 mg분의 뭐가 돼요? r분의 mv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t 없어지고, 그럼 요건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되고 m도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은 어떻게 된다? rg분의 b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b에 대해서 이제 풀면 되겠죠. b에 대해서 풀면은 b는 rg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r이 뭐예요? r이 아까 보면은 r이 l 사인 세타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r 대신에 l 사인 세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숫자는 안 집어넣고 이제 문자로만 풀었어요. 자, 이렇게 평평한 도로 위에, 그래서 원형 도로인데 옆에서 보면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얘가 이제 보면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갈 때 얘가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만약에 원형 궤도를 이렇게 돌려면은 무슨 힘이 작용해야 된다? 마찰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S라고 돼 있죠. 무슨 마찰이다 이게? 정지 마찰인 거예요. 차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운동 마찰이 아니라, 보시면은 차 바퀴와 도로 사이에 미끄러짐이 없죠. 미끄러짐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정지 마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지 마찰은 보면은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에는 최대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차를
또 따로 놓을 수 있는 이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구심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는 이 마찰력이 얘를 잡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 운동을 하지 않고 어떤 운동을 한다? 미끄러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한계 내에 어떤 안전 속도 안에서만 이제 원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면은 반지름이 R이 이제 50m고 얘가 속도가 이제 13.4m로 가고 있을 때 최소 정지 마찰 계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그러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 바로 이 구심력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위에서 보시면은 MG하고 N은 평평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수직 강력하고 MG는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은 요 안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의 식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요거는 이제 이쪽 방향이라서 이제 마이너스 4를 붙인 것 같아요. 요 뭐 사실 요거 다 떼고 생각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구심력이고 구심력은 얘가 바로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했고 그리고 요 최대 정지 마찰력은 뭐랑 같다? USN이랑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N은 또 MG랑 이제 같은 거죠. 요 수직 성분을 보면 N 이꼴 MG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고 얘랑 이제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MR분의 B제곱은 뮤 MG. 그래서 M은 뭐 없애버리고 그래서 뮤S에 대해서 풀었으면은 뮤S는 RG분의 B제곱이 돼가지고 요거 숫자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0.36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13.4m/s의 속도로 지금 가려고 할 때 반지름 50m인 이 원궤도를 돌려고 할 때 마찰 계수가 정지 마찰 계수가 0.366이 최소한 돼야만 안전하게 돌 수 있는 거고 이거보다 작으면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같은 문제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마찰 계수가 이제 주어졌고 마찰 계수가 주어졌고 그럼 이제 최대 속도를 구하라 속력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 공률 반지름은 이제 요 R은 35고 이거는 이제 마찰 계수 뮤S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럴 때 아까랑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마찰력은 뭐라 같아요? 뮤SN이고 그죠? 이게 바로 구심력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이제 마이너스 본 생략해 버렸어요.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직 방향 N은 MG 요거 다시 또 집어넣고 그러면은 이제 B X에 대해서 이제 풀기가 쉽죠. 그래서 N분의 뮤 NR 이렇게 되는데 N이 뭐예요? N이 MG니까 여기서 MM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뮤SGR이니까 요거 숫자 집어넣으면 되죠. UGR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제 13.4m/s가 되더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평평한 도로였고, 이번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경주, 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토나 500라고, 데이토나 비치에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데이토나 비치에서 이제 벌어지는, 매년 봄에 자동차 경주가 있는데, 요 보면 이제 도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서, 약 31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고, 반지름이 316m인 곡선 도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가 너무 천천히 지나가면은 비탈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올 거고 너무 빨리 가면 이렇게 비탈을 이렇게 올라가 버릴 거단 말이죠. 그래서 마찰이 만약에 전혀 없을 때 마찰을 무시할 때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도록 경사진 도로에서의 구심 가속도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이 자동차에 미치고 있는 힘이 중력이 있고요. 이 경사면이 이 아이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있는데 그게 다란 말이에요. 마찰이 없으니까. 그럼 그거 두 개의 힘이 합쳐져 가지고 얘를 무슨 운동을 하게 한다? 얘를 이제 원 운동을 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차는 정지해 있는 차가 아닙니다. 그죠? 속도 B를 가지고 얘가 이제 원 운동하는 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두 힘의 합이 구심력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 수직 항력을 수직 성분하고 수평 성분을 이렇게 나눠보면 이 수직 항력의 수평 성분이 바로 구심력이 되고 수직 성분은 뭐랑 같아진다? mg랑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n이 보시면은 mg보다 더 커요. 그죠? 크기가 돼가지고 크기가 더 크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렸는데 똑같은 그림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죠, 그죠? n하고 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R자 힘이 뭐다? R자 힘이 바로 90력이다. 그게 이제 얘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뉴턴 제2법칙을 쓰면 MA는, 그래서 이게 R자 힘은, 이게 R자 힘인데, 이게 뭐랑 같다? N과 mg를 합한 힘이다. 벡터적으로, 물론, 여기 이제 벡터 표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각각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성분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Y 성분을 구하면은 N 코사인 세타가 mg가 되고, 그래서 N은 뭐랑 같다?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성분. 수평 성분은 N의 수평 성분은 바로 90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N의 수평 성분이 바로 N 사인 세타가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N이 뭐예요? 아까 코사인 세타분의 mg였죠. 그래서 이제 mg 탄젠트 세타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바로 90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90력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구심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구심 가속도는 m분의 fc니까 여기서 이제 m으로 나누고 나면 g 탄젠트 세타. 이게 이제 바로 구심 가속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보쓴 건 아까 이제 봤지만은 이제 요쪽 방향이라서 요쪽. 우리가 통상 이제 이쪽을 플러스라고 이쪽을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아까 그림에서는 뭐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됐으면 그냥 플러스라고 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쓴다. 물론 이제 그 이유만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름 방향을 할 때 이제 지름에서 멀리 나가는 방향을 통상 플러스로 잡고 들어오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4를 이제 쓰는데, 사실 이제 우리 일반 물리 레벨에서 계산할 때는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크기만 계산해도 되니까 이제 요 부호는 무시하고 절대값으로 계산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어쨌든 구심 가속도는 요 G 탄젠트 세타가 되니까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주용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라. 속력은 아까 우리가 구심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구심 가속도랑 속력하고는 요 관계가 있죠. 그래서 R분의 B 제곱 이렇게 되니까 B는 루트 RA가 돼서 요거 이제 풀면 되죠. 그래서 43.1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아니라 43.1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얘가 이제 연직으로 이렇게 연직 원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운동이 있어요. 그럴 때 반지름이 10m이고 속도가 3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그럴 때 연직원의 맨 아래에 있을 때 좌석이 어린애에게 작용하는 힘과 꼭대기에 있을 때 좌석이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이 어린이한테 미치고 있는 힘이 뭐가 있어요? 어린이한테 미치고 있는 힘이 어린이한테 미치고 있는 중력 mg가 있죠. 그 다음 어린이가 바닥 위에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의자가 미치고 있는 수직 강력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개의 힘의 합력이 바로 뭐가 된다? 그게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서는 요거 두 개의 힘이 합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구심력이 되니까 맨 아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맨 아래에서는 이렇게 돼서 맨 아래에서는 요 두 힘의 합이 이 원의 중심 여기서 보시면 이쪽으로 이게 이제 이 R자 힘이 돼야 되고 여기서 이게 R자 힘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을 때는 보시면 R자 힘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R자 힘 이꼴 뭐다? 요거랑 요거랑 이제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면 R자 힘 이꼴 우리가 M 바텀 마이너스 mg. 왜냐하면 얘는 이제 이쪽이고 얘는 아래쪽이니까 이 부호를 써가지고 이제 아예 나타낸 거죠. 그게 무슨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얘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자가 작용한 힘, 요 n에 대해서 풀면은 n은 뭐가 된다? mg 더하기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만약에 이제 속력하고 요거를 이제 주어진 힘에 대해서 대입을 한다면 요 mg는 그대로 놔두고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요 1 더하기 b는 3m/s고 rg 요거 해가지고 하면은 mg가 원래 이제 이 꼬마가 그냥 꼬마의 정상적인 몸무게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몸무게인데 그것보다 어떻게 된다? 1.09배. 그래서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제 몸무게가 이제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위에 있을 때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요 힘과 요 힘을 합했을 때 구심력이 요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심력은 어떻게 된다? mg-n탑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요 mg를 플러스 잡은 거, 요 구심력의 방향이 요 방향이니까 요 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잡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수직 강력 n에 대해서 이제 풀면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이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까는 여기 플러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mg보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0.908 mg가 되더라 하는 거죠. 자, 해머 던지기. 한 선수가 4kg의 해머를 m이 이제 4kg 7바퀴를 돌리다가 놓는데 해머의 속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돌리는 것이지만 선수가 놓기 직전의 해머는 반지름이 1.7m인 원형호를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놓기 직전에는 일정한 속력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손잡이를 놓는 순간의 해머는 지상에서 1m에 있었고 그리고 속도는 수평과 40도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놓고 나서는 여기 이제 40도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쏘아올린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요 높이가 1m니까 여기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해머의 수평 도달 거리가 74m였다는 거죠. 그러면 선수가 해머를 놓기 직전에 잡고 있던 힘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이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도달 거리가 74m라는 거에서부터 요 속도를 알고 나면 우리가 구심력은 이 속도를 알면 구심력은 어떻게 된다? m r분의 b 제곱이니까 반지름도 알고 1.7m 그죠? 질량 m도 알니까 속도만 알면 되죠. 이 속도는 이제 포물선 운동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써가지고 이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은 자 지금 해물을 놓은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이제 bi라고 하면은 bi라고 하면은 bi의 x 성분은 뭐예요? bi 코사인 세타가 되고 y 성분 bi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럼 포물체 운동식을 이용해서 x 성분은 등속 운동이죠. bi 코사인 세타 곱하기 델타 t가 될 거고 이 y 성분은 이 자유낙하 운동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bi 사인 세타 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 델타 t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걸 이제 델타 t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요 델타 t에 대해서 풀고 요걸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델타 y는 bi 요게 이제 델타 t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델타 t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요 bi는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 보면 2 곱하기 bi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건 이제 양변에다 요걸 곱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곱해버리면은 이렇게 이제 되고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bi 제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된다면. 그러면 이제 bi에 대해서 풀어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식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숫자만 지금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26.9m/s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해머의 작용하는 알짜임은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정확하게 무슨 이런 평면상도 아니고 사실 이제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중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중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4kg짜리니까 뭐 거의 한 40N 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힘에 비해서 이 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요걸 이제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장력 이꼴 뭐라 구심력이라고 이제 해서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온다? 예, 숫자 집어넣으면은 1700N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40N 채 안 되죠. 그죠? 38점 얼마 될 텐데 그거보다 훨씬 더 무겁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한 게 합당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는 이제 1700N, 그러니까 4kg짜리를 돌리는데 무려 1700N의 힘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돌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력가속도 G를 그냥 대충 10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얼마의 무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170kg의 무게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악력이 이제 굉장히 세야 된다는 걸 알죠. 자, 이번에는 비동속 원운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속력이 변하는 원운동. 그래서 원운동에는 등속 원운동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원궤도상을 움직이는 운동은 다 원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진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원궤도를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운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일정하지 않은 속력으로 원운동하면
가속도에는 지름 성분 외에도 아까는 이제 지름 성분만 있었는데 접선 성분도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힘도 역시 마찬가지 접선 성분과 지름 성분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 힘은 당연히 두 성분의 합과 같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름 가속도 성분을 AR이라고 하고 접선 가속도 성분을 AT 탄젠셜이니까, 그리고 지름 가속도는 속도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접선 가속도는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가속도의 두 성분은 당연히 서로 수직하겠죠. 이제 그림에서 보면 입자의 작용하는 알자 힘은 지름 방향 힘과 접선 방향 힘의 합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식으로 이제 뭐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 FR은 원의 중심을 향하고 구심 가속도를 하고, FT는 입자의 속력 변화를 나타내고 접선 가속도를 가속도도 이제 이렇게 더하는 거고, 그렇지만 여기 이제 벡터 표시가 있다는 건 그냥 숫자를 단순하게 더하는 게 아니라 벡터적으로 더한다는 거죠.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원리를 써서 구해야 되고, 그죠? 그 가속도의 구심 성분만 생각하면 이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고 있을 때도 이 관계는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점점 커지면은 점점 커질수록 구심 가속도의 크기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속력과 가속력의 관계 E는 R 오메가도 속력이 변하는 운동에서도 역시 여전히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름 방향으로는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 요 다른 접선 방향으로는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주어지겠죠. 그래서 자, 속력이 변하는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대한 문제풀이 전략. 그래서 똑같아요. 뉴턴의 제2법칙 문제 시작을 하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확인하고 자유물체들을 그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자, 한 축은 지름 방향, 다른 축은 접선 방향이 되도록 두 축을 수직하는 두 축을 선택하고, 그래서 각 힘을 지름 성분과 접선 성분으로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아까는 이제 지름 성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접선 성분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접선력에도 역시 뉴턴의 제2법칙. 그래서 지름 방향, 접선 방향에 이제 다 적용해서 이제 각각을 이제 구해내면 된다 하는 거죠. 보시면은 먼저 그렇게 이제 속력이 만약에 변하면서 곡선 경로를 따라간다.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는 속력이 이거고 여기서는 속력이 이거고, 그래서 속력이 이제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B2의 길이가 B1보다 길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델타 B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요거를 이제 델타 T로 나누면 그게 이제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제 평균 가속도가 작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접선 방향도 아니고 구심 방향도 아닌 제3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연직원을 이렇게 연직 평면에서, 연직이라는 게 이제 이 수직한 평면인 거죠. 그죠? 수평한 평면이 아니라 수직한 평면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구의 속력이 B이고 줄이 연직 방향과 각 세타를 이루고 있을 때, 이 그림에서 보는 이 상황에 있을 때 구의 접선 가속도와 줄의 장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줄에 미치고 있는 힘이 뭐가 있어요? 장력이 있고 중력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힘은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요 바닥에 있을 때는 장력과 중력, 바닥에 있을 때도 역시 장력과 중력이고, 여기 꼭대기에 있을 때도 역시 장력과 중력이에요. 그죠? 다만 바닥과 꼭대기에 있을 때는 장력과 중력이 같은 선상에 있는데, 같은 성분을 가지는데, 이제 요 세타를 이루고 있을 때는 장력과 중력이 이제 한 선상에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중력을 이제 요 장력하고 달하는 성분하고 장력이 수직한 성분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요 두 힘의 합이 뭐가 되겠어요? 요 두 힘의 합이 바로 지름 방향의 힘, 즉 구심력이 되는 거고, 그럼 mg 사인 세타가 바로 뭐가 된다? 접선력이 되는 거죠. 요 관계를 이제 잘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알짜 힘을 받는 입자망으로부터 구의 접선 방향에 대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한다. 아까 접선 방향이 이렇게 돼서 접선 방향이 요거죠. mg 사인 세타, 그죠? 그래서 mg 사인 세타가 바로 뭐가 된다? mat, t, 탄젠셜 접선 방향 가속도. 그래서 접선 방향 가속도는 뭐가 된다? g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구심 방향에서도 t와 요거 있는데 t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죠. 그죠? 그래서 장력 t가 있고 여기서 mg가 있을 때 mg의 요거 mg 코사인 세타단 말이죠. 이게 mg 사인 세타는 요거 접선 방향이고, 그죠?
그래서 P-mg 코사인 세타가 바로 뭐가 된다? 그게 바로 90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구의 지름 방향으로 작용한 힘에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면은 다음과 같은데, 구가 비등속으로 원의 경로를 이동할 때도 구심 가속도에 대한 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P는 어떻게 된다? mg rg분의 b제곱 코사인 세타, 이렇게 아까 거기서 쓰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세타가 일반적인 세타일 때 그런 거고, 세타가 만약에 맨 꼭대기에 있다. 그럼 세타가 180도가 되겠죠. 꼭대기에 있으면 세타가 맨 아래에 있다. 세타가 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타 집어넣어주면 된다. 장력 t는 각각 어떻게 된다? 꼭대기에서는 얘가 180도니까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1 되고, 바닥에서는 세타가 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원의 맨 꼭대기에서 줄의 장력이 순간적으로 없어진다면은 이 점을 지나는 공의 속력은 얼마인가? 그럼 그 식에서 그대로 0을 집어넣으면 되죠. 얘가 0이 된다면 속력이 얼마인가? 그럼 뭐 속력에 대해서 풀면은 RG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맨 꼭대기에서 속력이 이것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은 작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중력이 이제 90력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원의 꼭대기에 이제 결코 도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RG, 여기서 꼭대기에서의 속력이 RG일 때, 부터 RG일 때 얘가 간신히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꼭대기에서 속력이 RG보다 작게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꼭대기에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포물선 운동을 이제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시점에 가면 이제 줄이 또 다시 팽팽해지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쪽으로 못 가고 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속도가 에너지가 손상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원 운동을 이렇게 다시 그리면 정상적으로 이제 원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얘가 원을 못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줄은 이제 이렇게 주렁주렁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평평하게 돼가지고 원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연속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끈의 한쪽은 기둥에 묶은 상태에서 끈이 이제 있고, 여기 이제 위에서 이제 봤을 때 그 스케이트 선수가 이렇게 줄을 잡고 있고, 여기 반지름이 이제 0.8m라 그랬죠. 0.8m의 원을 그리면서 4m/s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물론 이제 원 운동을 하겠죠. 이때 이 수평 상태의 끈이 선수의 팔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결국 이제 요 끈의 장력이 바로 90력의 역할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90력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써서 공식 써서 구하면 뭐 간단하죠. 그래서 1100 뉴턴의 힘이 되고, 이 힘을 선수의 몸무게와 비교하라. 선수가 이제 질량이 55kg이니까 몸무게 따지면 계산하면 이제 539 뉴턴이 되고, 그럼 이제 1100 뉴턴이 539 뉴턴의 몇 배인가? 그러면은 얼마다? 2.04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선수의 몸무게의 약 9배가 조금 넘는 힘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소형 트럭이 반지름이 150m인 평평한 곡선 도로에서 최고 속력 32m로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 반지름이 이제 그 반이 75m인 곡선 도로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랑 연습 예제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평평한 도로니까 결국 이제 마찰력이 바로 90력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대 최소 그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최대 정지 마찰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직 간격 n은 mg랑 같으니까 그걸 이용하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은 μsn인데 n이 mg니까 이렇게 되고, 그게 바로 90력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μs, 즉 최대 정지 마찰 계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정지 마찰 계수는 0.697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요 관계를 이제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요 관계를 다시 써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μs를 구할 때는 요 r이 150m고 속도가 이제 32m이지만, 이제는 이제 요 속도를 이제 구하겠다는 거죠. r이 얼마 할 때? 75m일 때, 그죠?
그래서 요 Bmax에 대해서 요식을 다시 풀어서 숫자를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n분의 뮤 nr 이렇게 되고 또 뮤sgr 되니까 얼마다? 22.6m 하는 거죠. 자, 질량이 50kg인 아이가 3라디안 per 세크의 각속력을 회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메가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오메가가 3라디안 per 세크의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고 반지름이 R이 이거고 M이 50kg이고 목마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데 아이의 구심 가속도는 얼마예요? 구심 가속도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R 오메가 제곱 쓰면 되죠. 물론 이제 R분의 B 제곱 쓸 수도 있지만은 뭐 B 대신에 오메가가 주어졌으니까 이걸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18m per 세크 제곱이 되고 그러면은 아이가 원궤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이의 발과 목마의 바닥 사이 최소한의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이가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 회전 목마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갈 때 바닥이 결국은 이제 마찰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요 힘이 얼마가 되는가? 그거는 뭐 그냥 구심력하고 똑같은 힘이 되니까 900N의 힘이 되고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바로 요 정지 마찰력하고 똑같은 거죠. 900N이. 그러니까 마찰 계수의 최소값은 이제 얘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된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900N이 되니까 뮤s에 대해서 풀었으면은 이렇게 해서 1.84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질량이 M1이 여기 보면 M1이 있고 여기 M2가 있는데 얘가 지금 M1이 이렇게 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 이 R은 얼마다? 1m고 그죠? 그래서 마찰이 없어요. 여기 마찰이 없는데 여기 1kg짜리가 여기 매달려가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M2에 대해서 보시면은 M2는 어떻게 됐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서 M2G랑 여기 장력 T랑 균형을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T 이퀄 M2G가 될 거고 그죠? T 이퀄 M2G가 될 거고 그래서 9.8N이 되고 그리고 요 C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M1을 이렇게 보면 M1에는 물론 M1G가 있고 요 수직 간격이 있고 장력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보면 이 장력이 이제 R자임이 되죠. 수직 방향성분 0이 되니까 이 장력이 R자임이 되고 이 R자임이 바로 뭐 역할을 한다?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T 이퀄 바로 뭐다? 구심력이라는 거죠. M1AC라는 거죠. 그래서 M1R분의 B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T가 9.8이고 그러니까 M1은 0.25kg이고 그러니까 B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에 대해서 풀었으면은 이렇게 해서 6.26m/s가 되더라. 자동차가 원형으로 구부러진 평탄한 도로를 달리고 있다. 그럴 때 자동차가 14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도로를 통과할 때 운전자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30N이다. 그래서 이 운전자의 질량이 이제 M이라고 우리 할 때, 그리고 원형으로 구부러진 도로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지금 M과 R은 이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그랬으니까 같은 운전자고 같은 도로단 말이죠. 같은 도로에서 만약에 속력을 더 내가지고 18m/s의 속력으로 통과한다면 운전자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구심력을 보면은 F는 mR분의 B제곱인데 여기서 이제 M하고 R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 F는 결국 뭐에 비례한다? B제곱이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이때 이걸 F1이라고 한다면 이제 F2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비례하니까 B1 제곱분의 B2 제곱이 된다 말이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114m/s고 요거는 이제 18m/s니까 제곱해가지고 나누면 1.65가 되더라는 거죠. B가. 그럼 F2가 얼마가 돼요? F1 즉 130N의 1.65배가 되겠죠. 그래서 215N이 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매가 4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반지름 12m인 수평원을 그리면 알고 있다. 이때 매의 구심 가속도를 구할 R, B, R면 뭐 금방 구할 수 있죠. R분의 B 제곱이니까. 그래서 1.33m/s 제곱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매가 같은 곡선을 그리면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속력이 1.2m/s 제곱의 비율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요거 속력이 증가하는 비율이니까 요건 이제 접선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접선 가속도는 이거단 말이죠.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이거고 4m/s일 때 구심 가속도가 그러니까 이제 구심 가속도는 일정하지 않겠죠. 속력이 변하고 있으니까 속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4m/s일 때는 1.33m/s 제곱이고
그리고 접선 가속도는 이제 어떤 일정한 값, 바로 1.2m/s 제곱의 값을 가지더라 이거죠. 근데 만약에 매의 속력이 4m/s가 되는 순간에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 구해놨죠 벌써. 부신 가속도는 이거고 접선 가속도는 이거예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이거 서로 수직하니까 그죠? 그래서 매예요 매. 내가 이제 부신 가속도는 이거, 그리고 접선 가속도는 이거, 그죠? 이런 원을 이제 그리고 있을 때 접선 가속도는 이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구하면 되고, 방향은 뭐 이걸 세타할 수도 이걸 세타할 수도 요걸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요? AT분의 AC가 되니까 세타는 결국 뭐가 된다? 탄젠트의 함수 AT분의 AC 이렇게 해서 47.5도가 된다. 질량이 40kg인 어린이가 줄의 길이가 각각 3m인, 그러니까 R이 이제 3m라는 거죠. 얘가 40kg. 두 줄로 연결된 그네에 타고 있는데 그네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각 줄의 장력이 350N이라면, 그러니까 그네가 이렇게 있는데 어린이가 이렇게 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요 줄에 각각의 300N, 350N이니까 결국 우리가 좀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려면 어린이, 그 다음에 장력, 그러니까 두 줄의 장력을 합한 거, 그럼 700N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 두 힘을 합한 게 결국 뭐가 된다? 그게 바로 구심력이 되는 거죠. 이게 구심력이 된다. 이 구심력이란 건 결국 T 빼기 mg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T 빼기 mg 이게 구심력이 되는 거고, 구심력은 mr분의 b 제곱이단 말이에요. 그 밑에 어린이의 속력은 우리가 m도 알고 다 아니까 구할 수 있죠. r은 이제 3m고. 그죠? 그래서 구하면은 mr f 마이너스 여기서 f라는 건 이제 요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구하면 이제 4.81m/s가 되더라 하는 거죠.